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조용하지만 획기적인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KF-21 무장통합과 F-15K 개량 사업에 희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해공 무기체계 발전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과 직결되는데요. 그나마 육군은 경제력이 뒤떨어져도 엄청난 병력 등을 활용한 인해 전술 또는 게릴라 전술과 비대칭 전력 등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후진적인 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의 화포 그리고 미사일, 특수부대 같은 비대칭 전력은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군 전력은 가소롭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만약 공중에서 우리 공군과 북한이 교전을 벌인다면 북한 전투기들은 우리 전투기를 보지도 못하고 격추돼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주변국의 공군력에 대비해 전력 증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순식간에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다가왔습니다.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의가 영국 현지 매체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협의라며 양국의 번영에 있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운인가 협의로 알려진 이번 합의 덕분에 군사 및 경제 협력에 있어 양국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KI가 영국 방산업체 엠비델 그룹과 맺은 협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I와 엠비델 합의 덕분에 KF-21과 FA-50 등 한국의 주요 군용 항공기 무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DA의 대표적인 미사일은 바로 미티어인데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4, 사거리는 최소 100km 이상을 자랑합니다.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 전투기와 무민항공기,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합니다. 사실 사거리에 관한 정보는 기밀 사항이라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터부터 300km의 사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MBDA는 브림스톤이라는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미사일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레이저 시커를 밀리미터파 시커로 대체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장갑을 파괴하면서 기갑 차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최근 영국은 브림스톤 2를 개발하며 차세대 전술 관성 측정 장비와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브림스톤 미사일은 실전에서도 이력을 발휘해 전차의 공포라 불리며 MBDA를 대표하는 미사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나 브림스톤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닌데요. 여러 부분에서 영국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미티어 또는 브림스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고 콧대 높은 MBDA가 KAI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게다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MBDA 기술을 적용할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공대함 유도탄 2로 알려진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상황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또한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 300km의 마하 2.5로 일본의 최신 대함미사일 SM-3에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한 MBDA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다면 차세대 첨단 미사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해서 MBDA와 미사일 도입을 비롯한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했고 2035년에 시제기가 남오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기한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역시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공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했으나 무산되자 영국에 접근한 것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파트너로 참여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환명할 만한 일이었지만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GCAP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플랜 B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며 GCAP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후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것입니다. 덕분에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의 기회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F-15K는 현재 우리 공군 전술기 중 자체 중량만 1.4톤이 넘는 KEPD-350 파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입니다. 대부분의 전략시설을 지하화해 둔 북한 수뇌부로서는 그림자만 비춰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공군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폭기 전투기 조합으로 전술기 편제를 구성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전폭기라는 게 F-15K를 제외하면 1960년대 배치를 시작한 F-4E 팬텀2가 고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KF-21 블락 2개량이 완료되고 공대지 무장 통합이 끝난다면 F-15K의 막중한 임무도 조금은 무게를 덜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대체할 기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후계 기종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F-15K를 개량해서 전폭기의 명맥을 이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작사인 보잉은 F-15K의 성능 개량을 의뢰하려면 대단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새 F-35A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KF-21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자체적인 고성능 AESA 기술과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KF-21용으로 개발된 AESA 레이더는 안테나부터 반도체 송수신 모듈까지 대부분의 핵심 구성품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에 100%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KF-21용 AESA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전투 함정부터 지상, 공중 가리지 않고 국산 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용으로 소형화된 SA 레이더 역시 KF-21 개발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선행 습득한 덕분입니다. 이는 전자전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체프, 플레이어부터 제밍 방사까지 통합 제어하는 2호 스위트 개발했습니다. 이는 EWC, RWR 기능으로 위협 신호를 수신에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적의 공격에 기만 대응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겟팅 포드인 2호 TGP는 이미 국산화하여 통합에 성공했고 대방 사유도탄 2와 함께 미국의 AN/SQ-213급 표적화 시스템까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쉽게 말해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조준기, 피하 식별 장치, 적이 나를 록온 하는 걸 방해하는 기만 장비까지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F-15K 개량의 핵심은 기계식 레이더인 AN APG-82 V1을 1000개 이상의 모듈을 탑재한 AESA 레이더로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식 ECM, RWR, IFF 장비를 현대화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원천 기술이 있으니 KF-21용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변형해 탑재해버리면 개량 가격을 극단적으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15K를 도입한 1터부터 2차 FX 사업때만 하더라도 보잉은 F-15 생산남인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F-15K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F-15K가 동세대 계열기 최고 성능이 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안보 환경에 걸맞는 고유 형상 장비다. 다수 탑재된 것도 이 덕택입니다. 일례로 F-15K는 항공전자계통 부품 219종 중 159종을 우리 공군만의 고유 형상으로 탑재했습니다.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F-15K의 가동률을 상당히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가 개량을 위한 기술 노하우까지 습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15K 개량에는 어쩔 수 없이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투기가 습득한 정보는 모두 기계어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이를 컴파일과 디컴파일, 정보 자체를 소스코드라고 부릅니다. 미션 컴퓨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주는 장치인데요. 다만 이 소스코드는 최중요 기밀 사항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F-15K에 대한민국의 S-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탑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F-15K 개량에는 미션 컴퓨터 교환까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고유 형상 장비를 탑재하고 자가 수리까지 해오던 터라 소스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데까지는 접근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을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KF-21과 관련한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힘은 이 와중에도 계속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K방산의 계약 소식. 그런데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나서며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 화제인데요. 한국 무기라면 얼마가 들더라도 무조건 구입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FA-50의 경우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게다가 우즈벡 외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또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양국 국방부는 회담을 갖고 공동훈련 및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쿠르바노프 우즈벡 국방장관의 관심은 한국의 무기에 온동 쏠려 있었죠. 이에 쿠르바노프 장관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이 자랑하는 국산 무기 체계를 살피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무기는 FA-50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신형 전투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전투기 수입을 위해 여러 국가의 구입 문의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쿠르바노프 장관의 한국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최근 프랑스 일간지와 군사 잡지에어 리코그니션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라팔 전투기를 도입한 뒤 이와 같이 운용할 경전투기로 FA-50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미그 29 38대, 수 27 25대, 수 25 20대가 전부입니다.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시절 도입한 전투기 외에는 추가 도입을 하지 않아 전투기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요. 비용 문제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타협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이 라팔 전투기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입 다변화를 기조로 무기 수입을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는 에어버스를 통해 도입했고 지대공 미사일 HQ-9의 경우 중국을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다 장갑차 300대는 미국에서 구매할 정도로 가격과 성능이 우즈베키스탄에 적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망설이지 않고 계약하며 유연한 구매 태도를 보인 바 있죠.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논할 정도로 라팔 전투기 구입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이 논의의 가운데에서 돌연 한국의 FA-50이 등장했습니다. FA-50은 고급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기종이므로 이를 위해 지상공격과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거리 전자 스캔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훈련 기종인 T-50에서 발전한 FA-50은 그 자체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죠. 게다가 FA-50 블락 20의 경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한 만큼 품질을 인정받으며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명품 경전투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13.5톤에 해당하는 FA-50은 S-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가 가능하며 AMRAAM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해 공중전에서 체급 이상의 화력을 낼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천룡을 개발 중인 한국은 FA-50에도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FA-50은 엄청난 종류의 무장들을 손쉽게 바꿔 사용하며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전투를 아울러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할 수 있는 비장의 한 수가 됩니다. 이런 높은 스펙과 무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른 경전투기에 비해 비싸지 않아 FA-50은 대당 가격이 60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많지 않은 중앙아시아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있어서는 FA-50이 가성비까지 포함해서 최적의 전투기라 할 수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나팔을 보조할 수단으로 FA-50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만난 자리에서 도입 논의를 꺼내며 직접 무기 체계들 구경하겠다는 제스처들 보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FA-50을 고려하는 이유는 과거의 인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FA-50의 이전 모메린 T-50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건만 끝내 아쉽게도 무산되었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죠. 외국에 수출을 할 때 미국 기술이 채용된 물건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한국 정부가 T-50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은 우즈벡의 경우 구소련권 국가라는 점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에 염려가 있고 자칫 잘못해 우즈벡이 T-50을 러시아에 넘기기라도 했다가는 미국산 기술이 러시아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T-50은 미국의 반대로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T-50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한국만큼이나 이 일이 아쉬웠습니다. 상세한 스펙과 구매 조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더러 기술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들도 체감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에 T-50의 후신인 FA-50 도입에 거부감이 없었죠. 이런 과거의 인연도 있었기에 우즈벡에서는 FA-50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과 FA-50의 제조사인 KAI는 최소 1조 이상의 계약을 또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한 수출 성과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서로 윈윈인 가운데 걸림돌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최종적으로 수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우즈벡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게 호의적으로 바뀌기도 했고 오히려 우즈벡 눈치를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도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태도를 180도 바꾼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넓은 고원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현재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엄청난 특혜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러한 위치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인 것입니다. 히토류 광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자원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모두 군침을 삼키는 정도로 높은 잠재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스탄 5국 국가 정상과 만나는 자리에서 5국 대통령 과제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큰 영광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판단으로 인해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히토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벡과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우즈벡의 기간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도 이에 질세라 우즈벡 경제 개발을 위해 투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 USAI 주최로 중앙아시아에서 스탄 5개국과 미국이 장관급 회의를 열고 미국 주도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상황. 우즈벡 입장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중국도 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발전을 위해 자원 개발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1대1로 프로젝트 역시 조용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로 및 기간 산업 투자에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즈베키스탄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전투기 사업에서 FA-50을 고려하는 상황. 미국 입장에서 자국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FA-50을 통해 우즈벡의 빚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허가가 쉽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즈벡은 과거와 달리 원하는 대로 한국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몸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도 있는 만큼 FA50 계약 체결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50이 큰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F-22 랩터와의 모의 전투 훈련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 전술 공중전투 훈련으로 보통은 미국이 우승을 거두지만 뜬금없이 필리핀군의 FA-52, F-22에게서 격추 판정을 따낸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 최강이라 평가받는 F-22를 FA-52 잡아내는 것은 단순 스펙 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스펙 격차를 넘어서는 이변을 FA-50이 일으킨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FA-50의 실성능에 대해 재평가하는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FA-50의 도입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이미 FA-50을 구매했고 중동도 군침을 흘리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도 빠르게 FA-50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우즈벡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도 최근 노후화된 전투기 100대를 처분하며 새로운 신형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흐름대로라면 우즈벡의 영향을 받아 카자흐스탄도 FA-50 구매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전투기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의 모양새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처럼 우즈벡은 한국 문화와 정서에 대한 호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 드디어 이러한 호감이 방산 분야로도 번지는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한국 국방기술이 드디어 중앙아시아에서도 빛을 보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 기회를 잘 살려 유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 무기를 밀어내고 주류 무기 체계로 대접받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공문이 정보 공개를 통해 놀라운 소식이 또 공개됐습니다.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늘리고 싶다고 천명했던 UAE. 원래 UAE는 이번 달 대통령이 직접 방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터진 2.8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전체가 다시금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고 중동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인 UAE는 방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죠. 당초 방한 일정이 10월이었던 것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ADX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양국 간 협력의 홍보 효과가 매우 클 뿐더러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부차적인 사업을 함께 처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UAE는 대통령의 방안을 미룬 대신에 그의 버금가는 실무자 대표단을 이곳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들의 방문에 맞춰서 현장에서 협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UAE 대표단이 방문하는 업체 부스에도 관련 협조를 요청했죠. 이 과정은 업무 협조에 관한 공문이 정보 공개를 통해 알려지면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름 아닌 상륙함 사업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상륙함 사업은 지금은 논의가 확대되어 경항공모함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나온 단위 업무 역시 경항공모함 사업관리로 분류되어 있었죠. 10월 4일에 작성되어 10월 17일에 발견된 이 공문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UAE가 일찌감치 KF-21 관련 문의를 한국에 했을 때부터 이들은 이미 한국형 항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소식이라 당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대로 UAE 대표단은 AX를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경항모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일반 관람객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죠. 대표단에는 국방장관과 주한 대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무기 거래의 실무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UAE가 한국형 항모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들림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대체 왜냐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해군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지니는 화력과 범용성은 보유하는 것만으로 격이 다른 군사력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게 공짜는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건조 비용과 운용 비용을 잡아먹는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물론 UAE는 산유국이고 돈이 없어서 항모들 못 뽑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결코 한두 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항공모함식이나 동원해야만 하는 합당한 명분은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모함 수준의 전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주변 국가들의 견제 역시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지역 내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든다는 것이죠. UAE가 한국형 항공모함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대체 왜 항공모함식이나 뽑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홍해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양 방면에서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인 홍해. UAE는 사실 석유만큼이나 무역과 금융으로도 큰 돈을 번 국가입니다. 즉 해상교역로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두바이라는 도시인데요. UAE를 구성하는 다른 토호국들과는 달리 두바이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제벨알리 항구라는 세계 물동량 10위권의 초대형 항구들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다만 UAE에게 고민이었던 것이 이 제벨알리 항구가 점점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벨알리 항구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일단 수에즈 운하까지의 동선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에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매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협 반대쪽에 이란이 늘상 해군을 운용하고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 마찰이 잦다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UAE가 장차 제벨알리 항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홍해 입구의 아덴만이었습니다. 영토 바뀌기는 했지만 항구를 개발해주는 조건이라면 운영권을 줄 수 있었죠. 아덴만의 소말리아 방면에서 베르베라라는 항구들 지목한 UAE는 소말리아와 협약을 맺고 빵빵한 지원을 쏟아부으며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적인 대형 터미널의 공사를 마쳤고 이곳의 운영사는 DP월드라는 UAE 국영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되게 호르무즈 해협을 넘을 필요 없이 홍해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편안하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UAE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반대편의 바다이지만 자신들의 영해보다도 훨씬 그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이곳에도 이란 해군만큼이나 껄끄러운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만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때문입니다. 한국의 1만 톤급 화물선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락당하고 이를 청해부대가 구출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아덴만은 화물선도 동체로 납치할 만큼의 무지막지한 해적들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들을 한 차례 박살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잔당은 크고 작은 사고들 치고 다니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예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예멘. 지금도 이곳은 완전히 혼돈의 소용돌이로 이곳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세력은 무려 5곳이나 되죠. 이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무리가 바로 후티 반군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후티는 그 악명 높다는 아이시스나 알카에다와도 반목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세력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자신들 이 예멘의 정당한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속 반군들도 스스로를 정규군이라고 여기고 있죠. 예멘 내에서 예멘 정부 및 동맹국들을 상대하면서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은 중동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수준의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반서방주의 이념이 매우 확고해서 섣불리 접근하려고 하면 가차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날리는 배짱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미국 구축함에다가도 미사일을 날린 것이 이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카니오는 해상에서 무려 9시간에 걸쳐 순항미사일 4발과 무인기 19기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카니오는 이들을 전부 격추했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외신은 이 사건을 교전으로 표현했죠. 이스라엘에서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중해 방면에서 수에즈 운하를 넘어 홍해로 진입한 카니오가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인데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역시 후티 반군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미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감행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8 전쟁에서 하마스 편을 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이를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을 보여버려서 중동 방면의 분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홍해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수에즈 운하를 넘어가려고 찾아온 화물선들은 지금까지도 홍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물동에 애로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UAE가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베르베라 항구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동네 상황이 이래서야 장사를 할 도리가 없죠. 아덴만과 홍해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UAE가 눈독 들이게 된 것이 바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조금 과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항모 수준의 압도적인 전력이라면 주변 세력들이 아무리 급성장하더라도 향후 수십 년간은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덤비려면 적어도 최첨단 잠수함이나 동급의 항모 정도는 가져와야 동기여진이나마 할 수 있죠. 다만 항모 획득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어느 나라로부터 사오느냐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발달시켜오지 않은 UAE는 거의 모든 무기를 구매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항모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서구권에도 동구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제3세계라는 임지는 여기서는 상당히 발목을 잡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대놓고 하마스 지지를 표명한지라 이젠 사실상 UAE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사자니 이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미국은 UAE 앞바다 건너에 이란이 진을 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기 싫어서라도 항모를 팔아줄리 만무하고 유럽도 현재는 미국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항모와 합재기는 둘 다 엄청난 고가기도 하고요. 항모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자 정말로 항모를 사올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저 멀리 동북아에서 혼자 힘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겠다는 국가가 UAE 눈에 띄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인데요. 한국에게는 항모를 만들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함재기와 같은 부대 사업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의 문제다 보니 여기서 UAE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잖아도 한국과는 꽤나 믿을 만한 관계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이 7천억 원대의 천물을 UAE의 조건을 전부 흔쾌히 들어주면서 팔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국명에 대한 비밀 엄수 조건, 어디에 팔았는지를 밝히면 그 길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당시 UAE는 주변국들과의 세력 균형을 신경 써서 새로운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훗날 정당성 등의 측면에서 의심받는 등의 리스크가 적지 않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준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약은 3년이 지나 UAE가 스스로 천문 수입 사실을 밝힐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졌고 이를 계기로 UAE는 한국을 신뢰할 만한 거래처라고 여기게 되었죠. 한국의 항모 계획은 UAE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항모를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력이 충분하다 보니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했으며 가격 역시 서방의 항모들보다는 조절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함재기 역시 개발할 계획이죠. 운용국 입장에서 항공모함을 뽑고 굴리는 것만큼이나 허리가 휘는 게 수십 대의 함재기를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항모는 제 전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걸 전부 서방제 함재기로 채우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4.5세대급으로 한다고 해도 프랑스의 나팔렘이나 미국의 F-18 호넷이고 음성확인 필요 5세대급으로 갖춘다고 하면 그 악명 높은 F-35B가 됩니다. 어느 하나 비싸지 않은 게 없는데요. UAE는 그 돌파구로 KF-21의 함재기형 개발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합류하여 초도 판매국의 지위를 손에 넣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도입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성능도 개발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5세대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 UAE 입장에선 군침이 돌 것입니다. UAE는 이번에 한국과 확실한 관계를 형성해두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한편 우주청장 등 요직의 인물들을 KAI에 이미 접선시키기도 했죠. 만약 UAE의 지원을 등에 업는다면 한국은 두 가지 수건 사업인 KF-21과 한국형 항공모함 양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발 지원국을 만났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언젠가 한국형 항모가 UAE에 수출된다면 또 다시 청해부대의 전설을 이어 아덴만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